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법제도 분과 이제 올해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저는 성균관대 이승민이고요. 이제 저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해서 우리 포럼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제 얼굴을 이제 좀 이름하고 같이 기억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법제 현황, 현재 지금 발의된 법들이 여러 개가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추적해 오신 우리 송도영 변호사님, 법무부 BT의 송도영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은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시간 후에 메타버스와 게임 규제, 요새 핫 이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대 박종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신용우 변호사님, 법무법인 지평에 계십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이런 순서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이제 2차 세미나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5개 분과에서 있는데요. 오늘 좀 전에 있었던 B2C 분과에서 상당히 재밌는 발표가 있었어요. 아재들을 위한 메타버스 적응기 및 K-팝 VR 라이브 콘서트 서비스 벤타X 제작기, 그다음에 초실감 XR 융합기술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게 메타버스 법제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아재들을 위한 메타버스의 적응기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법제, 재미없는 법제를 논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포럼이 저희 법제 포럼만 이렇게 고리타분한 주제지 나머지는 굉장히 팬시한 주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는 것들도 뭐 BCI 뇌과학 분야의 미래 기술이라든가 또 메타버스 4, 뉴로지닉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스 뭐 이런 아주 멋진 제목 을 가지고 또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기능과 뭐 디지털 트윈 또 메타버스의 제조 교육 아트 분야 산업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메타버스 법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지원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건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또 이게 법이라는 게 원래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면은 그에 따른 제한도 같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업계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진흥한다고 해서 100% 진흥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진흥이라는 이름의 규제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포하고 있습니다. 벌써 메타버스 관련된 제정 법안만 해도요, 4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송도영 변호사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로 넘어갔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제 화면을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제가 뭐, 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엔리얼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나온 AI 글라스인데, 네네. 정말 선글라스 같이 이렇게, 디자인도 가볍고, 이렇게 많이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써보면서 참, 우리 빨리 이런 거 지원하는 그런 법제도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요 아재들을 위한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MZ 세대는 뭐 알아서 잘 할 거고 이제 아재들이나 중장년 노년층 그다음에 이동약자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메타버스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도 이 법안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개나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뭐, 나누더라도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산업진흥 관련 법률안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산업진흥법, 과기부 관련 산업진흥법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된 진흥법이 하나,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돼서 개정 법률안이 이제 문화산업기본법, 뭐 콘텐츠법 해가지고 개정법이 2개,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앞에 보이는 표는 그 메타버스 산업진흥 쪽에 이제 과기부 과방위 소속 법안 3개를 이제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뭐 진흥법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진흥법 체계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직 체계를 이제 어떤 위원회를 어디에 소속으로 할 거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거냐, 과방위 소속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상유합 경제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부 산하에
규제 개선을 좀 전담하는 위원회를 좀 두자. 근데 이제 뒤에서 얘기 나오지만 이번 정부가 이제 위원회를 많이 줄이자는 이제 또 방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부처 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은하원 오른쪽에 있는 허은하원 쪽에 이제 주황색 찌단가 보면 메타버스 사업자 신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규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가 그 사업자들을 파악하고 지원 사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신고, 그러니까 그냥 수리만 하는 신고 형태로만 한다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오늘 국회에서 좀 논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이제 표준화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를 진행하자. 이게 법안 세 개 다 인증이나 이런 거에 관한 규정은 다 두고 있지 않고요. 그게 처음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표준화를 넘어서서 인증으로 넘었을 때 이제 다시 규제가 되는 형태를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두고 있지 않는다는 거에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개 조항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산업진흥 관련된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거야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관련된 우수산업 선정이나 전환 우수기업 지원 이런 거는 이제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다음 메타버스 사업자 준수사항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항들을 색깔을 둔 이유는 각각 비슷한 조항들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규제적인 요소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왼쪽에는 21조 김명식 의원안, 맨 왼쪽에는 21조 노란색 쪽 보면은 메타버스 화폐 발행 유통이라는 게 이용자를 위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업자에게는 발행에 관한 시스템이나 안전이나 유통에 관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점에서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맨 아래쪽에 있는 시장명령이나 과태료나 다른 어떤 제재 조항과 겹치게 되면 말은 이제 진흥법이긴 하지만 사실 규제적 요소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수하게 진흥법이라면은 뭐 정의도 좀 넓게 하고 추상적으로 해도 좀 무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의무 조항이나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정의나 사업자의 종류, 유형, 뭐 신고제도, 뭐 각종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좀 자세하게 규정을 해야 뭐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그런 정의의 뭐 명확성, 구체성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앞 페이지와 이제 뒷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산업진흥에 이제 초점이 있는 법들이다 보니까 다른 내용보다는 다른 측면보다는 공통적인 요소가 꽤 많다. 다만 여기서 각 법마다 특수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내느냐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주제들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가상유학 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기부에서도 처음에는 VRAR 규제 혁신 로드맵이었다가 가상유학 경제 발전 전략이었다가 또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용어가 바뀝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르게 바뀌는 이유는 뭐 사회적 변화나 국민들의 인식, 용어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됐는데 요거는 가상유학 경제라는 큰 틀 안에 또 메타버스 서비스를 좀 구분을 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 그다음에 위원회, 지원 정책들과 또 자율규제 각 법에 다 있죠. 자율규제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중후부처가 너무 다 직접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관련된 민간 산업이 또 발전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 평가를 하자. 그다음에 건강한 생태계 조성인데 여기는 이제 의무 조항이나 뭐 그걸 통해 제재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이러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이러이러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노력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법의 가장 특이한 조항 중에 하나가 가상유학 경제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박스의 좀 한계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규제 개선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임시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샌드박스가 기존 사업자가 신청한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부여하는 거라면 그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필요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사업자 외에 뭐 개인이나 협단체가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산업 분야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하나의 논의의 틀을 만들자. 다만 과기부 장관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또 논의의 틀
제시하는 거에 이 법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학 경제나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려면 또 그 정부 공무원들의 이제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 조항을 별도로 두었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에 이제 뭐 모든 법에서 그렇지만 일단 정의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정의가 어떻게 하느냐에다 이 법의 적용 범위나 수범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의에서도 어쨌든 이게 메타버스 산업 관련된 법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정의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유업 경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가상유업 경제라는 거 아래 가상유업 기술이라는 게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를 가상유업 세계,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융합 세계 메타버스 정의를 보면 가상융합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로서 가상융합 기술, 가상융합 아까 전에 XRVR 기기, HMD 기기를 이용해서 가상의 존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구현된 가상의 공간 또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를 가상융합 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 이거는 이제 그 수요법과도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가상유업 경제라는 큰 틀 안에, 뭐, 가상유업 세계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거 아닌 것들도 이제 그 밖에 기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제와 메타버스 서비스를 좀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게,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동안은 또 이제 가상유업 경제라는 용어를 안 쓰다가 또 이제 그 인수위 자료에 보면 또 메타버스 경제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메타버스 경제와 메타버스 서비스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법안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다 같이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위협 기술을 먼저 보면 오감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 공간과 혼합한, 그러니까 XR과 MR, VR, AR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가상의 존재가 활동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VR,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공간, AR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다는 건데, 이게 뭐 여기 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가상의 존재가 이제 필요한 요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 의의를 보면 이제 각 기관이나 산업별로 이제 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간이 기술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뭐 사회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뭐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논문을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콘텐츠 중점으로 좀 기관들은 정의를 하고 있고요. 문헌별로 하면은 기존에 이제 실감 콘텐츠라는 용어도 아시겠지만 뭐 그런 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콘텐츠에 집중해서 정의를 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 또 해외 논문이나 이런 걸 콘텐츠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뭐 테크 기업은 당연히 테크 기업이니까 기술의 중점에서 정의를 하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술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뭐 콘텐츠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연구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법적 정의는 그런 시각을 다 아우르면서도 또 요건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두고 요건을 하나 그 안에 구성요를 하나 넣냐 안 넣냐에 따라 범위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방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이제 가상 VR 콘텐츠 기술과 AR 관련된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요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 요건이 이제 필요하냐? 대부분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아바타가 있는 거를 전제로 하긴 하는데, 아까 전에 AR 서비스도 만약에 메타버스 안으로 포섭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가상의 존재가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아바타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정안에 따른 가상융합 서비스에는 해당하는데, 또 메타버스 정의에는 또 해당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요건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서 또 의견을 전달해서 입법할 때 최종적으로 그 가상의 존재라는 거를 필수 요건으로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사실 다른 법에 각각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 첫 번째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 법에서는 이 법이 특별법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법들과 이제 충돌하는 게 이슈가 될 거고, 또 김영식 의원랑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라고 하면 특히 게임법이라든지 다른 규제가 많은 법들이 있으면 그 법이 특별한 규정으로 봐서 뭐 사실상 규제 개선을 하려고 했던 이 법의 취지가 이제 뭐 형해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 심사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이 특별법이라는 성격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산업진흥법에서 어, 뭐 문체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른 법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기부는 이 법의 이제 재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가상영역경제법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다 산업진흥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다른 법들을 기본적으로 효력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을 처음에 논의할 때도 다른 전문가분들도 얘기했지만 그 각각의 영역에 있는 건 각각 영역에 관련된 법에서 해결할 문제지 이 법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도 없고 지역특구법처럼 뭐 백화점식으로 저 뒤에 승인 규정을 다 열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은 순수한 의미의 진흥법 형태로 가자. 다만 규제 개선 프레임워크만 제시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초안이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문체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다른 법들을 이 법 자체로 무력화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하는 거는 좀 없기 때문에 좀 걱정할 필요 없이 특별법적 요소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나 이제 체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진흥법에서는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이런 법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가 없으면 또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느냐, 과기부 장관 소속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가상형 정제법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했을 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또 민간 중심의 산업진흥 그리고 정부가 그거를 지원을 하는 입법 취지나 입법 방향에 비춰봤을 때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될 필요도 있다는 점, 회의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했고 간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가상력 산업규제개선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두는데요. 이거는 워낙 이 법 원래 목적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 개선도 이 법 자체의 하나의 큰 목적이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 그냥 간헐적인 애드호크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상설위원회처럼 해서 규제 개선 업무를 계속 발굴하고 규제 개선 업무 그 부처가 의견 조율 그다음에 사후 관리 이런 걸 계속하는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밑줄 보시는 것처럼 구항에 좋은데 이거는 이제 산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아니 사업자가 관련된 건 문의 상담하고 규제 개선 의견 전달을 하고 싶어도 어디다 해야 될지도 불분명하고 컨트롤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이런 창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구항에다가 그런 걸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창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제 두었습니다.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개 이제 각법 법안 세 개 비교하면 과기정통부에 속하느냐, 국무총리에 속하느냐 정도 차이고 하는 역할은 뭐 비슷합니다. 이제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개별 세별적인 운영을 법에서 규정하냐, 대통령령으로 위험하냐, 뭐 그 차이 정도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각각 법안 세 개 다 행안부에 이제 보내서 의견을 취합을 해보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위원회, 정보통신융합법에 있는 전략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아래에 있는 분과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해서 이제 불수용 의견이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찰혁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활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가상융합 경제의 특성, 그다음 다부처 정책 조율, 그다음에 관련된 다부처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 등등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가상융합 경제 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분과로 이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의 조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다 보니까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이제 법률에 반영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각종 진행 조항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제 그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협회에 관해서 이제 협회는 이미 좀 KMF 같은 경우 설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업무는 자율 규제나 제도 개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협회가 이제 진행을 한다. 그 민간 중심의 산업진흥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규정만 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고 협회가 그만큼 역량과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특히 자율규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내용도 다양하고 범위도 다양하고 자율규제 방법도 각 분야마다 융복합되는 분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뭐 교수님과도 지금 위원장님과도 이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도 했지만 이번에 시작을 한 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규제 관련해가지고는 자율규약의 제정 개정, 그다음에 교육 홍보, 자율점검 및 개선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규제의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아까 전에 협회도 그렇지만 이런 자율규제 이제 당위성, 규범성을 좀 확보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이제 존중을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을 때 뭐 협회에서 제재를 한다거나 퇴출한다거나 이게 사실상 사업자에게는 뭐 과태료 이거보다 훨씬 부담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협회에서 말하는 자율계약 같은 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자율규제가 이 법안이 지금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보호 같이 약간 정부 공정규제에 대해 가깝게 사실상 지정도 하고 취소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런 형태라면 가상이학 경제법과 허은하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하고 정부는 그걸 지원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한동안은 그랬죠.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는 선, 뭐 정부 규제는 악, 뭐 이렇게 거의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각 분야마다 자율규제가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가 맞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민간이 이제 그거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그거에 맞는 그 형태의 자율규제 형태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가상이학 경제법 중간에 있는 그 24조 3항을 보면 다른 융복합을 할 거잖아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융복합되는 분야의 개별 협회가 있으면 그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을 둬서 각 분야의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서 있는 자율규제 전문성이라 이런 사후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말 나온 김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허은하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같은 경우는 19조에서 이제 사업자 준수사항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약관의 운영 정책에 관한 거라서 저도 뭐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자율규제의 내용 중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 위반한 거를 반복하는 경우는 뭐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약관이나 운영 정책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약관 또는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절한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약관이나 운영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사업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는 굳이 필요한 조항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업평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 너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런 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 시장의 민간 시장이 발전하는 게 영향을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사업 영향평가를 통해서 웬만하면 민간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페토를 바탕으로 어디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제페토 기반으로 또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사회처럼 민간에 있는 플랫폼을 좀 활용하자.
그래야 호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화 하고 있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페토에서나 아니면은 뭐 이프랜드에서 만약에 구축을 해서 그걸 만든다면 뭐 그 안에서 다시 제가 그 월드에서 나와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박물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민간 플랫폼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이 이제 또 중요한 조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정부가 시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 조항 정도,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행동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정도만 있고, 이걸 위반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거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요정을 근거로 뭐 민사적인 거에서 이제 뭐 손해배상 할 거냐, 그건 별개 문제로 행정적 제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기 앞에서 이제 보시면은 용어가 좀 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는 뭐 제페톤 이프랜드처럼 플랫폼 자체를 제공하는 거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면은 뭐 구찌라든지 아마 CU라든지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요즘에 있는데, 크리에이터가 그냥 만드는 사람, 그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용자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또 판매를 하고 등등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제페토가 직접 게임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서비스를 한다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똑같은 동일한 지위를 이제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는 뭐 성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요즘 인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를 이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자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서비스이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된 기준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조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특례를 받는 경우에 지금 샌드박스가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샌드박스는 이제 신청 기반 프로젝트형 샌드박스라서 어떤 사업자가 한 80%, 7, 80%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까지 다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하면 특정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 하는 사업자가 또 있으면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것 같다 싶으면, 사업 모델이 아직은 불분명하더라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자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산업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자라는 거고요. 또 샌드박스와의 좀 차이점은 관계장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협회, 단체 등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장관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을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임시적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사업자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고, 그게 어느 무르익으면 관련된 규제를 뭐 개선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의 발전에 어떤 틀을 마련하는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자, 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뭐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한다. 규제 개선에서 왼쪽 아래 이제 노란색 있는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 이제 산업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자. 그다음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면 시험 및 검증을 통해서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가 이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이고요. 이게 가상융합경제법이고요. 그 조항이 제일 많기도 하고 내용이 좀 다양하기도 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고,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의 법안을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 장치와 정보통신망 이용해 입체 환경으로 구성된 가상사회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의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기부 장통부 소속으로 메타버스 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요.
아래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화폐 발행 유통에 관한 조항이 매우 특이하게 있습니다. 뭐 1세대 이제 그 서비스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발전이나 사용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동인이 좀 부족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런 메타버스 화폐가 좀 필요하고 요즘 NFT나 블록체인이 워낙에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입법주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규정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행동강령이나 자율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아예 장을 두고 있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는 좀 전에 읽었으니까 이제 바로 넘어가고 메타버스 화폐를 사실상 이제 특검법상 가상자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저작물 그박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거나 상품을 매입하는 대가를 지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목적을 좀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메타버스 정의 관련해서 검토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이 위에 조항 중에 입체 환경으로 구성된 부분에 굳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체부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입체 환경이라는 게 뭐 그냥 모니터 화면도 입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입체 환경일 수도 있고 입체 환경이 아닌 그 오히려 모니터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거는 입체 환경이 아니다. 이게 HMD를 쓰지 않는 거라면 입체 환경 아니다라고 하면 메타버스에서 대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요건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상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밖에서라는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화폐 발행 유통이라고 해서 지금 당사자와 약정에 따라서 이제 제공도 하고 약정에 따라서 양도도 할 수 있고 환전도 해줘야 되고요. 환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5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이 1인당 발행 최고 한도 정하고 환전 시스템 구축 등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좀 저해할 부분도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정의에 따르면 뭐 제페토의 재미나 이런 것도 다 여기 메타버스 화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규제가 없는데 이 법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생기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아까 전에 이제 5조에서 보신 것처럼 메타버스 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고 없으면 이 법의 이 본 제정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게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에 지금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아니면 메타버스 내에 있는 서비스들이 게임이냐 가지고 이제 논의가 있고 가이드라인 만드는 논의가 있긴 한데 뭐 그 논의는 이제 차차 진행한다고 치고 이제 그 검토 보고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개별 서비스들이 이제 게임의 성격을 좀 띠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게임 산업법상 이제 환전 금지 조항들이 특별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 법과 이제 충돌이 한다. 그리고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환전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관련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 앞에 했던 것처럼 각 의무 중에 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되고 미성년자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자에게 이제 노력하라는 걸 넘어서서 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하면 이제 계속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법은 뒤에 가면 이 법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과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노력해 이런 의무 조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담을 넘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정하냐 오히려 진흥법인데 이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가상자산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와 이제 발 맞춰서 입법을 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항을 빼고 이제 일반적인 진흥법 중심으로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 같은 것들이 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부 개정을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자율규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김영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서 자율규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는 그런 규정을 이미 여기서 다 하고
각 지정 협의체나 이제 단체를 지정을 해서 자율규제를 하고 관리 감독도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하고 이런 체계를 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의 방향과 딱 맞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이런 자율규제 형태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규제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두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민간에서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에 맞게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있다. 다만 이제 민간적인 자율규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정명령 있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아에 대해서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요.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앞에 정의 조항이 좀 엄격하고 명확하고 좁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신 가상영역 경제법보다는 정의를 하거나 이런 중간에 있는 개별 지능법 조항들을 좀 더 엄격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은하원 법안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상영역 경제법과 많이 이제 비슷한데 여기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이나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 메타버스 사업자 이런 정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아바타 및 고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김영식 원하는 약정을 하면 약정에 따라서 최대치도 정하고 양도도 하고 환전도 하게끔 하는 구조라면 허은하 원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적인 세팅으로 잡아놓고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정의를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 및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구현된 환경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자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검토 의견을 주는 거는 사실 이 정의는 일반적인 그 정보통신 서비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가상의 공간이라는 정의 외에는 앞부분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그 밖에 이제 다른 메타버스의 특수성을 좀 반영을 해서 이따가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법에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다른 정보통신 서비스와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법상 신고가 뭐 꼭 신고인지 허가인지 뭐 등록인지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신고하면 수리를 하는 형태의 신고일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이제 사업자들에게 좀 너무 부담스럽거나 별도의 또 규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의견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대상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이나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자만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 밖에 규제 개선하는데 일반적인 조항만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협회도 앞에서 본 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에서 안정적 제공을 좀 해야 되고요. 각종 비상사항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게끔 하라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별도로 준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관 운영 정책 등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그 사업자의 규모나 이런 걸 불문하고 그냥 의무를 부과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관이나 이게 신고 기능 같은 경우도 신고 기능만 너무 특정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이 이제 사업자들은 또 그것만 하는 또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노력 조항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너무 이런 방법이나 수단을 너무 특정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요즘의 입법 트렌드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할 필요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자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특이한데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런 위법행위나 부정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된다. 이거 입법률과 좀 비상이 있긴 한데 이게 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이걸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 사업자가 오히려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지 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이런 정황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주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법제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요거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율규제는 아까 전에 앞서 본 김영식 의원보다는 이제 조성래 의원안에 좀 가깝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행동강령을 정하고 자율규제를 제정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조항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식 의원안과 좀 차이가 있죠. 거기는 아바타 얘기는 없고 이제 메타버스 화폐에 대해서만 했지만 여기서는 아바타 및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취지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내용도 그렇다고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과연 현실적으로 아바타나 이게 처분을 요청을 했을 때 특히 이 내 아바타나 가상자산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NFT 통해서 나중에 거래할 수 있냐는 모르겠는데 내 아바타나 가상자산을 저쪽 메타버스 플랫폼 가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건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조항은 내용이 취지가 좋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것과는 좀 다른 문제니까 이번 제정을 할 때 이제 이 조항을 둬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청받은 이게 따라야 한다라고 돼서 기술적으로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도 보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도 보면 그 사업자마다 규모에 따라서 좀 취해야 되는 조치를 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입법되더라도 메타버스 사업자 중에서도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는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나 이용자 수나 매출액이 있는 자로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거는 아래 단서에만 있는 거라서 지금 본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적인 기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서면으로 쓴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산업진흥이라면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돼서 이제 문체부 쪽 관련된 이제 소관 법률에 관련 개정안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산업기본법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콘텐츠, 실시간 콘텐츠, 실시간 문화 콘텐츠에 관한 정의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과기부랑 문체부랑 국조실이랑 또 국세청 의원까지 해가지고 과연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게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정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이 정의에 따르면은 메타버스의 특성을 너무 반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콘텐츠나 정보통신 서비스 일반적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메타버스에 관한 좀 징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좀 검토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있거든요. 지금 법에. 사실 메타버스 콘텐츠나 메타버스 실감 콘텐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디지털 콘텐츠 여기 다 들어가요. 정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안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라는 거를 굳이 두면 또 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이제 검토 의견이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문화 콘텐츠 개념에 사실상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콘텐츠 산업진흥법에는 이제 그냥 신기술 관련 콘텐츠 메타버스를 좀 의미하는데 이 관련된 수립 시행하라는 이제 근거 조항만 두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굳이 필요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오히려 메타버스 콘텐츠 진행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해서 제정법이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4개 중에 이제 콘텐츠 관련된 지정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메타버스 산업진흥위원회를 이제 두도록 하고요. 이제 이 조항을 쭉 보시면 이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게 2조 정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 검토 보고서를 보면 다른 채팅 SNS 이런 것까지 다 포섭하는 것을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좀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 전체적으로 이게 그 조항은 길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콘텐츠 산업진흥법의 조항과 거의 똑같거든요. 뭐 유예 체계나 조항이나. 그래서 대부분 그 콘텐츠를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바꾸는 조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개정을 하기보다는 메타버스의 특수성을 좀 출연해서 특별법적인 형태로 보이게끔 좀 줄이고 나머지는 디지털 콘텐츠법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이제 25조 공제조합 관련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검토부가 지적하는 게 메타버스 콘텐츠 사업자가 대부분 콘텐츠 사업자라서 콘텐츠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제조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 전체적으로 워낙에 콘텐츠법과 조항이나 문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하는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메타버스 부작용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이제 성폭력 처벌 개정안에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외국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도구, 창작 도구를 줘서 이제 뭐, 몸의 이제 신체 성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제페토나 뭐 이프랜드나 뭐 그 밖에 산업 오피스 관련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발의가 됐고 이제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걱정되는 건 사실 이런 행위를 해서 걱정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신 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처럼 뭐 언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바타가 졸졸졸 쫓아다니거나 계속 뭐 옷도 안 입고 나체 모양 나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옷을 안 입힌 그냥 아바타 형태로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채팅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걸로 이제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그루밍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둬서 형사법적 재형법정주에 맞게 형사법적인 이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하기 전에 위원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은 됐지만 메타버스에서 이제 쫓아다니거나 하는 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언동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있어서 내가 움직이는 아바타가 쫓아다니게 하는 게 과연 뭐 이미지를 전달한 거냐. 이거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개정을 해서 누가 봐도 이견이 없게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 어떤 예를 이제 마련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좀 더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40, 거의 50분 가까이 좀 법률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시간 동안 또 이제 위원장님과 질의 토론 통해서 궁금한 거 부분 좀 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송 변호사님께서 이게 어차피 저희가 뭐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촉하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자주 들은 내용이지만 오늘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나온 법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법안, 과기부 법안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그 외에도 법은, 뭐, 굳이 이제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연관을 짓자면, 작은 법들이, 몇 개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체부 쪽에서 나온 그 콘텐츠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또 몇 개 있었고요. 콘텐츠 산업법 이런 거 개정안, 뭐 네,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법안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논의해가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열심히 막 공부하고 분석하고 했는데, 뭐, 좋은 법은 통과가 돼야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게, 묻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런 이제 재정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들 다르고, 특히 이제 가버넌스를 누가 가져가느냐, 뭐 이런,
갈등 요소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토론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딱히 토론이라고 할 건 없고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송 변호사님께서 전달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틀리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제가 그런 코멘트를 할 건 없고요. 다만 저도 이 과정에서 이제 좀 관여하면서 느꼈던 소회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율규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를 보는데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들 보시면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느꼈겠지만 자율규제 방식이 이제 세 가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특정 플랫폼 이렇게 서비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전부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이 법안들은 메타버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메타버스 내의 어떤 특정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규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김영식 의원안 같은 이게 이제 공동규제 중에서 좀 국가 개입이 좀 강한 형태의 공동규제인데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뭐 가상자산 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좀 강한 공동규제도 필요할 건데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 자율규제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일단은 되게 자율형으로 넓혀놓고, 그 다음에 좀 강한 공동규제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 좀 명령 지시적 성격이 강한 공동규제를 미리 넣어놓고, 그게 메타버스 전반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그냥 코멘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2시간을 꽉 채우지는 않았고 10분 정도 일찍 끝냈는데요. 마침 지금 두 번째 발표자이신 박정현 교수님께서 이제 접속이 되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혹시 지금 들리세요? 어떠세요? 네, 좀 원래 시작 시간이 아직 안 돼서 다른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리는데요. 네네네, 들리십니까? 네네. 박 교수님 혹시 4시 55분에 시작하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신 변호사님 혹시 듣고 계시나요? 예,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2주제 발표를 4시 55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청취자들 의견이 있는데요. 아바타의 불법성, 법제도 필요성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바타를 통하는 아마 어떤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아바타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겠죠. 그건 뭐 저작권 침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묻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아바타의 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이버상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느끼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특별법이 없어도요. 아바타를 통해서 하는 행동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다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취자들 중에서도 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어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 행위들이 다 처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청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이 있고 또 성폭력 처벌법도 있고요. 이 두 개의 법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또 아동 성착취물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처벌을 하고 있고요.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처벌이 가능하고 또 아까 전에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도 작년 말에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스토킹도 지금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법 제도는 많은 편인데 다만 몇 가지 특정 행위에 따른 루프홀은 좀 있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송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뭐, 중학생 보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라. 아바타 보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제 처벌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처벌해야 된다면, 이제 기존 규정을 갖고 가능하냐, 아니면, 사실 기존 규정을 조금만 넓게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신현영 의원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고요. 다만 이제 민형배 의원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아바타가 어느 형태, 지금 우리나라에 서비스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들은 나체 상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체 상태 아바타가 없어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속옷이라도 뭐든 다 입고 있지, 알몸 상태가 제대로 구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어떤 알몸 상태의 그런 모습을 갖고 무슨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런 메타버스를 만든다, 그거는 곧바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또 이용자들이 그거 보시면요, 바로 저기 여가부, 뭐 곧 폐지될지도 모르는 여가부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바로 거기서 청유물로 결정해서 고시해서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차단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타를 이용한 어떤 성적 행위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부터 그런 거는 서비스가 누가 만들지도 않을 테고, 만들면 일주일 내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 내에 삭제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제페토나 이프런드나 이런 거 써보시면요, 옷 다 입고 있습니다, 아바타들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사이버상의 스토킹이라든가 불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고 기능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제페토도 저번에 보니까 신고센터 같은 거를 제페토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 주제도 뭐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우리 또 청취자들 중에는 게이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게임 규제라는 게 지금 상당히 핫 이슈입니다.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이슈인데요. 다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게임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뭐 저도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기서 게임 규제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합리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박종현 교수님께서 게임법에 관한 전문가시고요. 게임법 연구라고 책도 한 권 내셨는데, 청취자들께서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일단 끼하는 게임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론적인 이야기들을, 시사점을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박 교수님께 넘기고요. 이후에 신용훈 변호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화면 공유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승민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국민대 이제 박종현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좀 게임 쪽 연구를 좀 진행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늘 이런 이제 자리에 좀 초대받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일단 주최 측에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전에 이승민 교수님이 이미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소위 게임 산업법 규제, 뭐 이런 논의에 대해서 과연 게임 산업법의 어떤 규제 체제를 메타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기하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다른 옵션, 다른 대안을 선택해서 소위 이제
그 규제 이슈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온적인 좀 논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크게 이제 내용은 뭐 이 정도의 항목인데 이제 실제 이제 목차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좀 그 기존의 어떤 그런 법 규정보다는 메타버스의 어떤 그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의 이제 뭐 니즈나 뭐 특별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그러한 좀 별도의 그 자유규제 시스템이 메타버스 관련된 규제에서는 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의 발표를 결론적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자유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면서 발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일본 이제 포럼 자체에서도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방금 전에 앞선 세션에서 발표를 하셨던 송도영 변호사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언급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게임과의 어떤 유사점 뭐 이런 부분과 이제 연결해서 좀 그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를 크게 한 4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이 좀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그 가상세계 부분이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의 좀 핵심 유형으로 흔히 좀 언급이 되고, 특히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게임형 어떤 가상세계, 뭐 리니지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구현하고 있는 게임형 가상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세컨 라이프나 제페토 같은 어떤 생활형 가상세계 등을 전체적으로 좀 이제 망라하는 개념으로 이제 가상세계라는 개념이 있고요. 사실 이 분화된 그리고 현실화된 이러한 그 가상세계 모델들이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그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게임형 가상세계하고 이제 생활형 가상세계가 사실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뭐 흔히 얘기하고 있죠. 특히 그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에서 그 게임 컨텐츠가 기반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면서, 사실은 뭐 게임 기반한 그런 이제 메타버스랑 일반적인 어떤 게임 사이의 구별 자체가 이제 모호할 정도로 혼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이제 뭐 구별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게임이 뭐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그러한 정해진 미션을 뭐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메타버스는 개방적이고 자유도가 높은, 그래서 참여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게임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전부 다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그 제공된 한도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반면에, 뭐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소통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에 대한 어떤 생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환 경제, 즉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가 게임과 뭐 구별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많이 전개되고 있죠. 하지만 또 반면에는 또 구별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MMORPG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이제 가상세계의 어떤 기본 형태이고, 뭐 그곳에 이제 확장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메타버스가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메타버스에서 뭐 게임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메타버스 기술, 그리고 영역, 그리고 콘텐츠, 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그런 요소들에서 게임 비중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는 뭐 부정하기 어렵고요. 현재는 어쨌든 그 게임의 어떤 형태와 아니면 게임적 속성과 상당히 좀 연결돼서 메타버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좀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게임 관련된 이제 말은 진흥법이지만 이제 규제에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법의 그 정의 조항에서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술이나, 그렇죠? 정보 처리 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뭐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제작된 기기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오락에 부수한 총체적 행위가 가능한 모든 영상물이 사실은 이제 게임물로 포섭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뭐 메타버스가 게임 형태든 게임 기반이든 뭐 아니든 간에 사실상 그 메타버스 거의 모든 유형의 메타버스가 이런 어떤 영상 기반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모두 다 게임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이제 문제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게임물로 분류되면은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게임산업법의 어떤 규제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뭐 예전에는 뭐 셧다운제가 근간이라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좀 기초가 되는 사실 제도는 등급분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등급분류를 아예 받지를 못하면은 사실 게임물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향후 뭐 혹시라도 그걸 피해서 이용자한테 제공되더라도 그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제 취소가 되는, 그렇죠? 뭐 등급분류 취소 가능성도 존재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분류 자체가 사실은 뭐 제도 자체는 뭐 청소년 보호 그리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 뭐 이용자 연령에 적합한 어떤 게임물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게임산업법 뭐 그 이전에 뭐 은비계법 뭐 이런 이제 그 게임과 관련된 여러 규제 입법에서 사실은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어떤 규제, 어떤 체계의 핵심으로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등급분류 제도 자체를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주도해 왔는데, 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에 의한 어떤 정부 주도의 그 강제적 등급분류가 사실 이제 현행 그 법 체계의 어떤 등급분류 제도의 현실적인 어떤 실천 모델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반면에 그 민간 자율 등급분류 역시 부분적으로 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라는 이제 별도의 뭐 문화재단 소속의 이제 기구가 위탁을 받아서 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제 등급분류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게임 사업자 역시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제도 역시 게임산업법에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그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제도의 이제 핵심 주체가 게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이런 뭐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제도에 기해서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민간 쪽의 영역에서 이런 식의 등급분류가 진행되더라도 그게 좀 등급분류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관련된 등급분류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 자체가 이제 원래 애초에는 정부의 강행적인 그런 등급분류 제도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상당히 민간으로 권한이 넘어왔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등급분류 자체에 대해서 게임 이제 해외 게임 선진국 뭐 이런 우리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 자율규제 모델과 상당히 좀 유사한 방식으로의 어떤 전환이 분명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청불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역할을 게임위가 여전히 관리하고 있고 또 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등급분류에 대한 어떤 권한을 통해서 사실 게임위가 여전히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규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타버스의 경우에 이를 이제 게임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등급분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등급분류 대상이 되지 않고 게임산업법의 대상도 되지 않아서 사실 제공 콘텐츠에 대해서 게임위와 같은 이제 정부의 어떤 심사나 평가,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제페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이제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되는, 그래서 등급 분류 대상이 돼버리면 이제 게임위가 계속적으로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그리고 게임 산업법의 이제 핵심 규제라고 보이는 뭐 과몰입 규제 등 강한 경성 규제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적인 요소를 이제 분리하기 사실 어려운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플랫폼으로서 앞선 세션에서도 계속 언급이 나왔지만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 플랫폼 영역으로서 새로운 어떤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뭐 이런 기능들 새롭게 이렇게 메타버스 내에서 추구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게임적인 속성에만 딱 포커싱을 해서 게임으로 이제 규제할 경우에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제 게임으로 보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규제 이슈로는 사실은 뭐 NFT 제가 이거를 넘어간 줄 알았는데 넘어가지는 않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규제 이슈로서는 이제 NFT나 뭐 P2E 혹은 요즘 PN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러한 이제 관련된 그런 개념들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NFT는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자면은 결국에 정보를 이제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뭐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하는 이제 기술이라고 할 텐데 사실 NFT로 인해서 결국에 메타버스 내의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 고유의 가치를 갖게 되고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이제 평가, 구매,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NFT의 어떤 기능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렇게 더 이제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NFT가 이제 NFT 아이템을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이게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실 되게 이제 가상화폐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제 평가가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게임 산업법에서 이런 어떤 그 재화의 뭐 게임을 통한 어떤 일종의 재화의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그 게임법에 보면은 그 게임 내 우연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이익이나 또는 손실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을 아예 사행성 게임물로 해서 이거는 게임법상의 어떤 규제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없는 아예 그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등급 분류를 아예 거부하는 뭐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행성, 사행행위라는 게 사실 우리 형법상의 어떤 도박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해서 뭐 대가와 우연성, 뭐 보상,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구성 요건으로 흔히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NFT 기술이 만약에 이제 게임에 도입되는 경우에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NFT 아이템이 거래되고 현금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특히 게임이 갖는 특성상 이제 그 우연성, 이제 찬스에 기반한 아이템 획득, NFT 생성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사행행위, 사행성, 도박의 어떤 구성 요건들을 이 지금 게임에서 NFT를 획득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완전히 충족시키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도식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NFT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될 우려가 있는 P2E나 PNE 방식의 게임 뿐만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체계나 모델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어떤 이런 아이템의 어떤 취득이나 거래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이 전제는 물론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게임으로 본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게임 산업법의 어떤 규제 대상이 돼서 상당히 좀 아예 금지가 되는 그러한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주요 특징으로서 독자적인 어떤 경제 체제의 구현이 있고 NFT가 사실은 이에 핵심적인 어떤 기술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메타버스가 게임 산업법 규제 대상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는 경우에
NFT 아이템에 의해서 재산상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어 사행성 논란이 생기고 게임위가 그러한 방식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기관들조차도 사실 입장을 분명히 못 정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위는 게임위대로 뭐 올해 여름에도 사실 구글 스토어나 앱 마켓에서 사실 유통되던 그런 뭐 P2E나 NFT 기반 모바일 게임을 적발해서 퇴출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반면에 컨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으로 분류해서 또 뭐 지원 사업에 P2E 게임이나 NFT를 또 이렇게 포함시킨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메타버스 관련 이슈에 대한 이제 이러한 이제 규제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규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능력, 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제대로 정부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아주 그 게임법에 대한 평면적이고 관성적이고 도식적인 어떤 이해에 따라서 메타버스를 그냥 게임물로 단순하게 이제 분류하는 경우에 사실 이제 게임 산업법에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뭐 이제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이제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요. 메타버스 서비스로 인해서 뭐 생길 수 있는 문제, 뭐 대표적인 문제는 결국에 이제 청소년 보호 등이 될 텐데 이런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좀 다른 방식, 다른 수단의 모색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자유규제 얘기를 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앞에서도 쭉 말씀드린 내용들, 메타버스의 어떤 외향이나 기본적인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실 뭐 게임 산업법의 어떤 그 범위를 좀 이제 넓히고 관성적으로 해석하려는 정책 당국에서는 이를 이제 게임으로 분류해 갖고 게임 산업법의 규제를 이 메타버스 내에다가 적용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앞서도 잠깐 이제 몇 가지 규제 이슈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게임 산업법 전반의 어떤 규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경성 규범이라는 거죠. 상당히 좀 그 강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건 뭐 바다 이야기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뭐 잘 아시다시피 강제적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도입 당시에도 뭐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지만 그 이후에도 뭐 헌법재판소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10년 동안 그래서 게임산업법 제도로 유지하면서 아주 강한 규제. 그래서 아무리 좀 불합리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일단 게임산업법 틀 안에 안착이 되는 순간 개정이나 폐지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그 규제 완화나 개선에 대한 어떤 논의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게임산업법 규제가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새로운 게임 유형, 뭐 실감형 서비스나 메타버스 서비스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은 사실은 지금 뭐 현재 게임법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죠. 아웃 오브 데이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 산업법을 이 메타버스 내에 이제 단순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좀 상당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이제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게 실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방법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게임 산업법 적용을 이제 예외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규제를 완화하는 뭐 특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아예 별도의 뭐 법, 아까 이제 송도영 변호사님이 발표하셨던 뭐 그런 법들의 어떤 제시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어떤 규제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어떤 규제보다 산업계 스스로가 규제를 마련하는 게 보다 좀 현실적이고 적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제안을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산업 같이 이제 신산업 분야, 첨단 산업 분야 같은 경우 정부기관에 비해서는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훨씬 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고, 또 사업자들의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뭐 일종의 서비스 제공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규제 기준의 어떤 형성이나 해석에 있어서 정보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발전 상황, 기술의 어떤 발전 상황을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이제 사업을 서비스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보다 좀 적합한 정보에 기반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이제 산업 분야에서 특히 이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산업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사실 이제 아직까지 안착이 되지 않고 막 변화가 심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사업자가 스스로 어떤 규제 순응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좀 그 관의 입장에서도 민간의 어떤 정보와 지식을 포섭해서 규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춰가는 어떤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좀 메타버스 영역에 대한 어떤 자율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앞서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게임 산업법의 어떤 규제가 이 메타버스에 들어왔을 때 이제 문제점에 갖고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슈 관련해서 그러면 자율 규제 논의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등급 분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게임으로 이제 분류해 갖고 하면은 뭐 등급 분류가 거의 뭐 필수적인 그러한 이제 코스가 되는 거죠. 그걸 받지 않으면 서비스가 아예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이제 자율규제를 통해서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금 이제 제공되는 그러한 이제 앱이나 뭐 이쪽에 이제 연결돼서 제공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 또 이제 메타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을 텐데, 이게 대체로 보면은 또 게임 산업법상 그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자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현행의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게임의 어떤 그 관여 가능성을 이제 낮추는 건데, 이건 이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불 게임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사후적인 관리 차원에서 뭐 직권 등급 재분류라든지 뭐 이런 또 강력한 그러한 이제 규제 권한을 게임이가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이런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활용해서 뭐 이 게임 형태의 어떤 메타버스에 대해서 등급 분류한다는 게 마치 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간주한다는 또 의미로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모델을 떠나서 이제 실질에 있어서는 똑같을 수 있지만 이제 게임법상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모델을 떠나서 그냥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사실은 뭐 그냥 그 자체적으로 자체 등급 분류하고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 권한을 하기도 하잖아요. 원래 애초에 해왔잖아요. 뭐 구글이나 애플이 그런 권한의 어떤 확대를 통해서 뭐 자율규제 모델을 추구하는 뭐 그런 방식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로블록스는 게임으로 스스로 이제 해갖고서는 뭐 등급 분류했지만 제페토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로 분류해서 여기는 만 3세 이상 등급으로 따로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플랫폼 사업자가 메타버스를 어떠한 장르로 파악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자율성을 부과해서 메타버스가 반드시 항상 게임으로 간주돼서 게임 산업법에 어떤 적용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모델을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사업자별의 개별적인 그 자율등급 모델을 넘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 등급 분류 자율규제 모델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NFT나 P2E 관련된 이제 규제 이슈 관련해서 자율규제가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해서 하면은 그 게임의 사행적 이용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게임 산업법의 기조이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식의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고 NFT 기반 혹은 P2E 기반의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가 사실상 이제 제공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소위 이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혹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라고 불러도 될 텐데요. 자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사실 P2E 게임이나 뭐 NFT 기반 게임의 유통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뭐 5스타즈나 뭐 지금 소송에 이제 되어 있는 뭐 무한돌파브 삼국지 리버스 뭐 이런 거가 이제 예시가 될 텐데 뭐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 업계에서 뭐 민관 협의를 통해서 좀 게임 산업법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지 이 사행성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특별법이라든지 뭐 샌드박스 존 뭐 그 설정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일단 이런 논의가 이제 뭔가 실제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려면은 입법적으로는 일단 그 메타버스가 이제 등급 거부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행성 게임물로 이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이 반드시 이제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이 관련돼서는 뭐 그 게임법의 어떤 허들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키지 않는 그러한 어떤 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나 결단이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즉 자율규제 모델을 여기서 추구하려고 해도 일단 선행적으로 지금 좀 정부나 뭐 국회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약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좀 그 공동규제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모델들이 여기서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자율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이제 클래식한 이제 논의들인데요. 이제 뭐 자율규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자율규제도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모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옆에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메타버스에서 지금 이제 규제 쟁점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는 대부분 현행 게임 산업법의 어떤 엄격한 적용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법 적용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법 규정의 어떤 대안으로 이제 자율 규제가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그 게임 산업법의 어떤 우산 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적용의 면제 혹은 특례를 마련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논의하는 그러한 자율규제는 여기서 그러니까 제시한 그런 자율규제들 중에서도 승인적 자율규제 모델에 좀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먼저 뭐 게임 기반 혹은 그냥 일반적인 메타버스 산업을 아예 뭐 신기술 성장 동력 게임 산업 정도로 아예 뭐 게임 산업법에 아예 별도로 정의를 해서 이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법에 좀 이제 강한 규제, 특히 이제 환전이나 경품 금지 관련된 조항에 적용을 예외로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사행성 조장 문제, NFT나 P2E 관련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그 규제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규제를 좀 이제 뭔가 그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사행성 조장이나 뭐 사행성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 재정의를 하고 그리고 우연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의 그런 어떤 그 P2E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템을 뭐 NFT로 변환해서 환전하는 것은 뭐 금지 대상이 아닌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케이드 게임 관련 사업자랑 온라인 게임 사업자의 어떤 준수 사항을 분리를 해서 환전 금지 원래 조항의 어떤 취지 자체가 애초에 도입 자체가 아케이드 게임 관련 사업자의 어떤 준수 사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에 한정해서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세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제가 일단은 먼저 이제 선행 모델이라고 해서,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게임 관련해서도 강한 어떤 규제 기조를 갖고 있는 어떤 경성규범이 지금 진흥법에서 딱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게임 산업 내에서도 상당히 그 자유 규제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예시를 했지만 게임 산업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게임 정책 자유기구라든지 아니면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가 각각 이제 자유 규제에 대해 관련돼서 역할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이제 자유 규제 이제 기본 틀을 게임 산업 협회가 이제 구성을 했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뭐 평가라든지 이런 작업을 한국 게임 정책 자유기구가 수행하고 있고 한국 게임 정책 자유기구는 또 뭐 광고라든지 또 뭐 청소년 뭐 이용자 결제 이슈 관련된 또 자유규제 위원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원래 여기는 이제 게임 과용 방지라든지 뭐 준법 감시, 건강한 게임 문화, 뭐 정리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소위 이제 웹보드 게임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제 게임 장르에서의 이용자들의 어떤 과몰입, 과소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자유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사업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게임 사업을 이제 수행해왔었는데 그 수행을 해오면서 상당히 이제 자유규제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어느 정도 이제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모델, 자유규제 모델 자체가 상당히 그 메타버스에서도 자유규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참조할 만한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에서 좀 참조할 만한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게임 기반 혹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자유 규제를 이제 만약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제 선행 모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방안을 짤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 자유 규제를 마련한 과정에서 목적과 대상을 좀 분명히 하고 주체를 확정하는 그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처럼 메타버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연령에 맞는 콘텐츠 제공이라는 뭐 청소년 보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행적인 콘텐츠 제공이나 사행적인 이용 문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규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자유 규제 마련이 좀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자유 규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강하게 지금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좀 한정해서 선별적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업자들이 스스로 개별적으로 만약에 어떤 자유규제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실 좀 뭐 공통적인 어떤 지금 그 규제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합하게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 어떤 통일적인 자유규제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사업자 협의체의 구성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협의체 내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민주적인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어떤 참여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참여형 자유규제 거버넌스 수립이 좀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참여형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행 방식이나 집행 기구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실제 그 자유규제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 경우에는 뭐 핵심적인 윤리 원칙을 좀 정립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체적인 강령, 뭐 세칙,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용자 권리 장전,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체계적인 그러한 어떤 그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지 현실 적합적이고 실효성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이제 집행이나 감시, 평가를 하는 이제 별도의 자유기구 역시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자율규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안정화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는 좀 더 상세한 세칙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점점 규칙이 상세해지고 좀 다양해지고 좀 이제 많아질수록 사실 그 준수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그 규제 관련된 대표적인 이슈들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이제 등급 분류 관련해서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이나 자체적인 기준을 이제 최대한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등급 분류에 대한 책임이 무슨 법적 책임이 아니라 콘텐츠 유통을 하는 사업자의 어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청소년 보호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콘텐츠 유통업자로서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한다는 취지에서 이들의 이제 등급 분류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의 구축 역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NFT나 P2E 관련해서 이제 규제 이슈를 좀 여기서도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확률형 아이템 게임 쪽에서 이슈랑 이제 좀 비슷한데요. 사행화 방지에 대해서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일정 부분 이제 책임을 부여하는 어떤 윤리 강령의 마련.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서 좀 확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아직 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게임 쪽에서 자율규제에서 많이 쓰는 모델이긴 한데 이제 거래 금액의 좀 한도를 좀 설정하는 지금 이제 사실 아까 변호사님 발표하신 거기에서도 이제 그 결제 한도라든지 뭐 이런 그 교환 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래 금액 한도 설정과 같은 좀 현실적인 규제 기준도 좀 그러니까 이용자의 어떤 그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권리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규제 기준의 정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유사 사행적이거나 뭐 준사행적이라고 뭐 사행의 어떤 개념을 막 뭐 라이트 갬블링이나 뭐 이런 개념을 통해서 막 넓히면서 모든 걸 다 이제 형사규제의 틀 안으로 이제 들고 오려는 그러한 좀 시도는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메타버스 콘텐츠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태 그리고 거기서 취득하는 어떤 아이템의 취득 경로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섬세하게 그 NFT나 P2E 기반의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그 자율규제 모델을 좀 구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밀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딱 포커싱된 그런 맞춤형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정현 교수님, 장시간 대단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신영호 변호사님께서 그 토론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이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논의가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그 위원장님 위한 그 여러분께 뭐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현 교수님께서 사실 그 메타버스의 그 게임 관련한 규제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자유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간단한 이제 소외나 또는 뭐 문제점 그리고 뭐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아니냐는 그 박종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분이 사실 어렵고 뭐 이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양한 곳에서 뭐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게임적인 요소가 이제 가미되는 상황에서
그 메타버스를 뭐 게임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을 텐데 다만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 산업법의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게임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산업법을 잡아야 되는데 그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아니냐를 잡는 좀 이제 지역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게임 산업법은 현재 이는 체제라는 전제하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또 그 메타버스의 게임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박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이제 등급 분류 비롯해서 게임 산업법의 게임물로 분류되는 순간 이제 다양한 규제가 적용이 이제 되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그 기존의 그 게임 산업 게임을 이제 제작하고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이미 갖춰져 있겠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메타버스 경우에는 이제 게임 쪽에서 그 접근할 수도 있고 이제 플랫폼이나 기존 인터넷 그 사업자가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 기존에 그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자체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한 준비나 대응도 쉽지 않고 뭐 영세 스타트업의 경우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로는 이런 그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어떤 우회나 어떤 그 유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게임 산업법의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에 좀 강한 게임 산업법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가 좀 이런 점 고려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페토나 로블록스 대표적으로 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제페토나 로블록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물론 그 안에서 그런 제페토 같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도 있지만 많은 수가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가 만든 게임이죠. 그러면은 로블록스는 이미 자신이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게임으로 분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지만 제페토는 엔터테인먼트로 분류가 되고 있고 자신이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제공하는 게임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게임물로 분류되면 상당한 규제 합법에 들어오게 되겠죠. 제페토는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순수하게 자신이 게임을 제공하지 않고 어떤 그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그런 장을 형성했다고 했을 때 과연 제페토 자체를 게임물로 규제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사실은 간단치 않은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산업법상 게임의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약간의 사행성이나 오락적인 요소가 있어도 게임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플랫폼적인 성격만 갖고 있다고 해도 게임에 분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설익은 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저작권법에서도 OSP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어떤 저작물의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서비스 사업자가 일정 어느 정도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통해서 조치를 도입했으면 설령 그 안에서 저작권적 침해 요소가 있더라도 면책해주는 이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할 때 그 안에서 게임물을 이용자 게임물을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면 이제 설령 이게 게임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자체에는 어떤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P2E 게임이나 NFT 게임 같은 경우에 사실 환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사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일의적으로 다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 변화하는 세계 어떤
플랫폼 환경,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런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단순히 어떤 게임이나 사행성 게임이 아니더라도 거래적 요소는 사실 일정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일상 생활에서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모두 규제하는 건 적절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자유규제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테면 사행성 개념 등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제 소범자가 혼란이 있고, 사실 게임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조차도 사실 이 수범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자유규제의 어떤 역할로서 뭐 윤리 원칙, 구체적 강령, 뭐 권리 장전 여러 가지 어떤 세부 방안들을 이제 박종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걸 누군가 해야 되는데 당국에서 또는 게임을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기 어렵다면, 저는 협회나 또는 어떤 단체 차원에서 자유규제 차원에서 이런 부분 지침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규제할 어떤 자율적 규제하는 권한이나 또는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을 단체나 자유규제 단체에서 이제 부여하게 된다면 강한 사전 규제 이전에 신속한 사후 규제를 통해서 상황들을 보전할 수 있고, 만약 이런 신속한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면 사실은 그 앞단에서 이렇게 게임물에 대한 강한 사전 규제를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선제적으로 자유 규제를 좀 도입한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도입해서 일단 앞단에서 좀 풀어주고 살펴봤는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정 금액 이상을 제한해서 거래하도록 이제 제한했다. 이런 경우에 사행성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도 어떤 자유규제 새로운 기준이 돼서 결국 어느 정도의 환전성이나 거래성이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뭐 허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임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자유규제 같은 내용에 나와서 송도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내용 조금 더 이제 보완하다 이제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모니터링 의무 같은 규제가 포함된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지능법에서 도입하는 걸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뭐 성범죄 방지라든가 그런 고유의 가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능법에서는 지능에 관한 내용들을 철저히 담고 각 분야별로 각 규제 이제 법률에서 각 규제 법률에서 그걸 규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에 관한 규정들을 도입을 했는데, 이런 법들에 대한 문화 관련 기본법들에 대한 어떤 체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해서, 사실 이런 부분 하나의 어떤 기본법으로 묶고 그 안에서 뭐 필요하다면 이제 메타버스나 또는 시각 콘텐츠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부연하는 방식의 입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박 교수님 이렇게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워낙 뭐 토론을 잘 해주셔갖고요.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자유규제 모델이 사실은 좀 아이디어란 그런 이제 느낌을 항상 많이 주는데,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좀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규제 모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만 좀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코멘트를 조금 추가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게임 산업법은 일단은 사행성 규제라는 거를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사행성의 개념이 모호하면서도 꽤나 넓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NFT 게임이 왜 사행행위로 등급 분류가 취소되었느냐, 이 얘기를 우리 그 청취자들은 꽤나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게임하다가 아이템이 떨어졌는데 내가 뭐 이렇게 돈 판돈 걸어서 뭐 내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갖고 있고 그게 나중에 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이게 내가 뭔 도박을 했다고 지금 이게 사행행위라는 거냐.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관위는 그게 이제 경품에 가깝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경품 등을 제공해서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행행위 규제 특례법에서 다루는 사행행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박 같은 그런 거거든요. 야바위 같은. 그래서 판돈을 모아서 운에 맡겨서 누군가가 가져가는 이거를 사행행위로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전 세계 어디나 보편적인 사행행위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게임 산업법은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넓은 사행성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면은 등급 분류를 아예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근데 여기에 단순히 그러는 어떤 도박이나 이런 것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얻은 돈이 아니라 경품 등을 제공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바다 이야기 때 그렇게 해서 그게 들어온 거긴 한데, 근데 전혀 취지랑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이 환전이 된다. 요거 하나만 충족하면 거의 다 사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게임 아이템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이 게임이 이제 우리가 돈 내고 플레이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다 보면 돈 내고 사는 아이템이 아닌 이상해야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노가다에서 얻는 그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경품 등에 가깝게 보면 그게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내가 돈 내고 사는 것도 뭐 그걸 어떻게 취급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템이 어떤 형태로 내가 얻었느냐를 주목해야 되는데 원래 사행행위 개념을 보면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얘가 환전이 되냐 안 되냐를 보고 만약에 얘가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라면 그것은 사행성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화된 도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도식이다. 그래서 특히 NFT 게임은 소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특히 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법원이 사행성 개념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판돈을 모아서 법학 우연에 의해서 배당하는 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이제 사행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P2E 게임은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사행성 조장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대법원에 가서 32개나 되니까 한 명쯤 소송할 만한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비극의 시작인 거고요. 사실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인 게 전 세계 어디나, 제가 전 세계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제가 아는 선진국에서는 메타버스나 가상세계를 게임이냐 아니냐가 고민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게임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카지노나 사행행위 규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 뭐 게임이든 아니든 카지노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규제를 받을 테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게임이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처럼 게임이라고 해서 교육 현장에서 못 쓰고 또 뭐 셧다운제가 적용이 지금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거든요. 이게 셧다운제가 적용이 되고 과몰입 중독 예방 조치가 별도로 적용이 되고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인터넷 과몰입 중독 예방 조치는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게임을 인터넷으로 하면 이제 이게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인터넷 과몰입 예방 중독 이 과몰입 중독 예방 조치 플러스 이제 거기에 게임물 과몰입 중독 예방까지 더해지는 그런 구조이고 더 문제는 이제
이런 환전 금지 규제가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사업 모델이 싹 망가지는. 그러니까 제페토 이슈가 사실 그게 가장 큰 거죠. 생각도 안 했던 것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라져야 되느냐라는 이슈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신 등급 분류 이슈가 사실 우리 은비계법에서 이게 튀어나올 때, 게임법으로 튀어나올 때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야 될 법인데, 문제는 이제 그 무렵에 해필 바다 이야기가 터지는 바람에 희한한 사행성 규제가 이 법에 잔뜩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게임위의 주된 업무가 사행성 단속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게임위를 만든 것도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고 해서 이게 만든 건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됐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만큼만 만약에 게임 규제가 있었다라면 우리가 메타버스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등급 분류는 뭐 받으면 되죠. 뭐 누가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게임이다라는 걸 자인하는 것인데, 게임이라는 걸 자인하는 순간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행성 규제가 들어온다. 근데 이 사행성 규제가 합리적이면 괜찮은데 매우 불합리한 규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제가 봐서는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규제를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이제 정부가 과연 문체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울 때가 많고, 오히려 그쪽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메타버스를 게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은 사행성 규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그러면 그 규제를 왜 해야 되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는데, 사행성 규제는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뭐 무슨 이걸 왜 문체부가 이게 사행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냐. 사행행위면 사행행위 규제 특례법을 약간 바꾸긴 해야 되지만 이 사행행위 특례법에 따라서 그냥 경찰이 처벌하면 끝인데,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의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법 개정이 우선인데 법 개정이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단기적인 처방 혹은 또 이런 유연한 처방으로서의 자율 규제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해야 되고, 이게 게임이라는 게 분명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를 뭐 무조건 다 풀어주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꽤 많은 이제 오해가 게임 산업법이 적용이 안 되면 그러면 내용 규제가 전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전 규제가 등급 분류란 사전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후 규제로서 청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등급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청유물 규제가 지금 거의 자동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 청소년 보호법에서 별도의 기관에서 등급 분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제 청유물 규제를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등급 분류만 받으면 어떤 짓을 해도 청유물로는 이제 이렇게 규제를 안 받는 상황도 생겨서 그 경계선상을 타서 그걸 남용하는 사업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사실 메타버스를 게임 산업법을 적용하지 말자라는 게 규제 완화라는 저는 생각은 잘 안 해요. 더 강한 청유물 규제, 더 강한 사행성 규제,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에 게임물을 적용하지 말자라는 게 모두에게 도피처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자율규제 얘기하실 때도 꽤나 강한 공적인 권한과의 연계성을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논의가 뭐 사업자들이 뭔 짓을 하든 냅두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그래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자라는 논의인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마침 시간도 다 되어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